안녕하세요. 세모금의 최백근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이 되는 이유가 뭐고 어떤 수치들이 있나요? 상당히 안 좋죠. 그나마 동아시아 쪽이 성장률을 좋은 편입니다. 과거의 성장을 견인했었던 선진 국가들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 지금 10년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2% 미만으로 오르니까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브러스 사태가 터지고 난 때부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한 걸로 기억들 하고 있잖아요. 4분기에 대부분 나라들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잠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상황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세계 경제 성장을 기여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었냐면요, 선진 국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비를 해줬어요. 미국 시민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빚내서 소비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는 게 가계부채가 터진 겁니다. 금융위기 수습하면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중앙은행에서 금융회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다 보니까는 금리도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리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여지도 없고 돈을 더 풀 여력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면은 투자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차입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투자자들, 그 주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안 하고 배당을 또 많이 합니다. 주주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이게 그러니까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는 별로 살아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고용이 살아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출구가 수출이죠.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나라가 자기는 수출을 안 하고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바로 무역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수출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도 투자할 의욕이 안 생기죠. 많이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요. 투자율도 떨어집니다. 이런 요인들이 선진국 경제를 지금 그러니까 저성장 함정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이 저질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은 이 선진국가에다가 수출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저성장이 사실 빛이 안 보이는데 돌파구가 전혀 없어요.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수명이 연장됩니다. 소위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요. 근데 수익성 낮은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전체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평균 수익성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이 증가율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다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만 하더라도 절반 50% 이상 떨어졌어요.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조차도요. 그래 다른 나머지들 오죽하겠습니까?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런데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면은 수익성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정치권이나 통화 당국에서는 부담 때문에 그걸 이제 용기를 못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못 내면서 그러니까는 갈수록 그러니까 경제는 체력이 저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선진국가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내상을 깊이 입었어요.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서민들이 돈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서민들이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으면요, 내수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수 안 살아나면 기업 투자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주체가 돼줘야 되는 건데 돈을 번 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든가 배당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그러니까는 투입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하나의 장치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이런 데다가 이걸 제한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제일 빠른 나라예요. 로봇 도입 속도가요. 로봇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노동력을 그러니까는 현재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가 쉽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력들의 가지고 있는 숙련도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자동화 기술로 대체가 용이할 정도로. 그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형 자동화 기술로 더 진전이 될 텐데 우리나라 일자리 대참사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 대참사는 뭘 의미하느냐? 초양극화를 의미합니다.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요. 상당히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안 만들어지고 소득 창출이 안 되지고 저임금 이런 일자리만 그리고 불안정한 이런 고용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산업 생태계를 재설계, 재구축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는 우리 경제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